7월입니다. 이번 달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연금 제도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궁금해할 만한 점들을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제도를 운용했던 해외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저희한테 귀감이 되는지 혹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먼저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디폴트 옵션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고, 네. 그걸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도입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DC나 뭐 개인형 퇴직연금 모두 본인이 스스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이긴 한데 자주 네. 잘 체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네네. 방치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원리가 좀 중요합니다.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심리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 네. 가운데서 하나가 현재 상태를 그냥 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른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걸 갖고 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네. 하게 되면은, 투자 측면에서 보자고로 하게 되면은 미래를 위해서 참았다가 뭐 지금 쓰는 것을 좀 줄이고 저축을 해서 미래에 좀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보다는 현재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유지 편향인데요. 그래서 그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어떻게 작용하냐고 하냐면은, 미래에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이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지금 예상되는 손실을 회피하면서 그 지나치게 이제 보수적으로 선택을 해놓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 상태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좀 방치하게 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행동경제학적인 어떤 음. 이런 결함 같은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역용하는 데서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미리 전문가들이 그 효율적으로 그 검증이 된 그런 운영 방법을 한 몇 가지 단순하게 늘어놓고, 이것을 미리 개인한테 선택을 하게끔 수용하게끔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개인이 그냥 보수적인 선택을 해놓고선 방치해 놓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오히려 역용을 해가지고 잘 개선을 시키는, 그런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어딘지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어디가 있나요? 많이들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OECD 네. 국가들에서는. 근데 이제 주요하게는 아무래도 영미권의 제도가 음.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또 이제 그 체계가 좀 잘 잡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행동 경제학적 어떤 기초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효과가 있도록 설계한 것도 이제 미국 음. 쪽이나 이런 영미권 쪽이기 음. 때문에, 그런 쪽을 조금 이제 아이디어란 케이스로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미국하고 네. 호주,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나와 있는데요. 네. 미국, 호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개인이 직접 그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로 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의 그 비중이 대표적으로 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음. 전체의 한 70% 정도, 호주는 사실상 뭐 슈퍼 애니웨이션이라는 어떤 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거 자체의 기본적인 성격이 DC의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네. 운용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퇴직연금의 자산 규모도 최근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있으면서 그 디폴트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의 성격에 맞는 상품 체계를 공식화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QDIA, 음. 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라고 하는 이런 상품 체계인데, 이것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네네. 상품군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거 네. 자체를 QDIA라고 네, 그렇습니다. 부르는군요. 디폴트 네. 옵션으로 공식적으로 네. 지정돼 있는, 인정된 인정된 상품 상품 라인업. 라인업이죠. 아, 네네. 네네. 그것이 이제 2006년에 사실상 도입됨으로 해가지고 음. 본격적으로 이제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데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충 한 15년 정도 네, 운영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되겠네요. 물론 그 전에도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있었어요? 네, 했었습니다만 이제 예.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음, 법적으로도 예. 연금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장, 회사가 예. 도입한 그 투자 상품들에 대한 손실 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명확한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제 호주 네. 같은 경우도 마이수퍼라는 것이라는 적격 상품 체계를 도입해가지고 디폴트 옵션이 잘 운영되도록 이제 하기 시작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2년 말서부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디폴트 옵션 네. 제도를 이제 그 전에 예. 그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다가 네. 사실은 일본도 최근 들어서 2018년에 법령을 개정해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지정 운영 방법이라고 하는 것, 사전 지정 운영 제도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이제 디폴트 옵션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그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 옵션의 네. 구성 상품에는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자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펀드 상품 위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구색을 대부분 이제 갖춰놓고 있는 게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생애 주기를 반영해 가지고 그 자산 배분을 이제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그런 TDF 펀드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TDF라는 것이 연금 자산을 운영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펀드로 정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 중에서 가장 많이 뭐 대부분 선택하는 것이 TDF 같은 이런 자동 자산 배분형 펀드가 되겠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라이프 사이클 펀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이제 자산 배분을 그 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춰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그것을 이제 리밸런싱하는 그런 펀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자리를 잡고 자산 배분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디폴트 옵션 적격 상품 내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이제 현재로선 포함시켜 놨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게끔 해놨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최근까지 이제 그 체크해 본 바로는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하는 비율이 일반적으로 이런 자산 배분형 펀드를 선택하는 비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디폴트 옵션 자체에 원리금 보장형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없죠. 미국이나 이제 그 영미권 같은 경우는 그 예저금 같은 그런 형태의 상품 체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년 정도, 호주는 한 10년 정도, 일본은 이제 한 5년 아직 안 된 그 정도 기간인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미국부터 시작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국가별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상황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먼저 좀 살펴보고요. 자산 배분 비중 현황을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려져 있다시피 원리금 보장형 위주, 그 예적금이나 이런 현금 자산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이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도 투자 붐이 불어서 조금 연금에도 영향을 좀 줬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돼 있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미국 퇴직연금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투자 상품 위주로 그냥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연금의 어떤 재무 상태에서 자산 배분 현황을 가지고 파악한 데이터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 원리금 보장 상품에서 우리나라처럼 뭐 예적금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개념은 사실 잘 없고요. 남아있는 요 자녀 비중은 뭐 대기성 자금 포함해가지고 그냥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의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간 정도 되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투자 상품, 뭐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해가지고 투자 상품 위주로 많이 투자되고 있는 비중은 우리나라보다도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이 상당히 뭐 제로 금리나 이런 금리가 낮은 상태인데요. 그동안 이제 물가가 뭐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갖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투자 상품의 자산 배분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금리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예적금이나 뭐 이런 경우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일본은 좀 채권 투자나 이런 네. 것들이 좀 발달돼 있죠. 아무래도 저금리가 지속화되는 과정에서 채권 자산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채권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률 같은 네. 경우에는 어떤가요? 결국은 이제 이런 변화하고 사실 수익률이 뭐 공교롭게도 상당히 많이 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C, 맞습니다. IRP가 뭐 사실 네. 2%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 10년간 네. 연평균이고 예.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 상당히 금리가 급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뭐 그때 당시에 뭐 순간적으로 이제 1년 평균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 평균보다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낮은 수익률이 예. 원리금 보장 상품을 담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그렇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지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뭐 7%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자산 배분이나 이런 네.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다. 물론 이제 위험 자산에 따라서 어떤 자산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네.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10년 평균치에 녹아 들어간 그런 현상이라고 네.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괄적으로 우리나라와 그리고 연금 선진국들 세 군데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보여주셨는데요. 미국이 대표적인 금융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먼저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부터 좀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QDI라고 해가지고 네. 디폴트 옵션 제도를 좀 명확히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적격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상품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401k가 대표적인 미국의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90년대 중반 네. 이후서부터 살펴봐도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유지했는데 특히 이 디폴트 옵션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DC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높기도 했었고요. 사실 투자 상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실 위험도 크니까 네. 그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변동성이 사실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많이 좀 낮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QDI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자산 운용 체계나 자산 배분의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안정성이 높아진 부분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간 수익률을 장기간 쭉 이렇게 늘어나 보게 되면은 네. 뭐 지금 보시면 1년 동안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 시장이나 이제 경제 위기 시점 같은 경우는 많이 크게 좀 떨어졌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네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네. 25%까지 손실이 났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치를 가지고 이제 평균으로 쭉 내보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들이 나오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 10% 쪽에 근접하는 그런 수익률이 상당 기간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요새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국면 해가지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네. 난 이후에 다시 위기 상황이 좀 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 경우에도 뭐 이런 정도로 급격한 위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손실은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평균화해 보면은 그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장기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산 배분 조정을 통해서 잘 그 컨트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이 변동성이 오히려 네, 낮아졌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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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투자 상품을 고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수익률도 들쭉날쭉하고 네, 위험할 거라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변동성도 줄고 수익률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네, 네, 예, 그것이 바로 이렇게 미국의 사례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이어서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로 자산 배분은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이 전체적으로 투자형 상품 위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에 전반적인 그 비중 자체는 물론 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거의 90%대 중반 이상으로 다 투자 상품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비중은 네. 크게 바뀌지는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아, 뭐가 네. 바뀌었느냐? 미국은 사실은 그 퇴직연금에서 그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그래요? 네. 그래서 주식 직접 투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예. 부분이 이전에는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예. 차지했었습니다.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 통해 가지고
그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관리가 되는 그런 간접 투자의 비중은 사실은 50%대 정도였다가 이 부분이 QDIA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디폴트 옵션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난 이후에는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변화라고 네. 하는 것은 직접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부분의 투자 자산에 대한 편중 비중이 전반적으로 다 이런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쪽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주목할 점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QDIA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적격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생애주기 전략형 네. 펀드나 자동 자산 배분형 펀드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 전체적인 어떤 간접 투자 비중을 올려주는데 대부분 다 기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비중이 굉장히 약했다가 네. TDF만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이제 16% 16%로.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께서 주식을 직접 투자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간접 투자로 가는 것이 좀 더 네네. 안전하다. 네. 연금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네네. 이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생애주기 전략 펀드나 TDF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에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 네네. 이게 그 미국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호주 사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호주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마이수퍼라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어떤 주요 그 적격 상품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네. 보다 더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의 관리감독청의 자료를 가지고 좀 봐봤는데요. 적격 상품 체계 네. 쪽에 있는 마이수퍼하고 슈퍼애니웨이션 전체 연금, 전체 퇴직연금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투자 상품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추세는 아까 미국의 케이스에서 봤을 때나 여기서나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이제 높게 나타나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이수퍼가 조금 차이 나는 점이라고 한다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주식 자산 이외에 네. 다른 뭐 채권이랄지 그다음에 주식하고 채권의 중간 정도에 있는 어떤 위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조금 중위험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부동산 투자, 대체 투자 자산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헤지 펀드나 뭐 커머디티 투자 이런 전반적인 어떤 대체 투자 요건들 이런 것들이 더 비중이 더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에서 나타나는 네. 특징은 자산 배분 원칙에 맞춰서 장기 자산 배분에서 효과가 있는 자산군들을 적정하게 이제 분산 투자한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이수퍼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률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5년 단위로 이제 5년 연평균 수익률로 2016년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네. 2016년에 이제 9.1%였으니까 와. 5년 평균이라고 네. 하게 되면은 5년치를 그 앞서 갔을 때 2011년서부터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정도에 네. 본격적으로 마이수퍼나 이런 것들을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 체계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는요. 그 시점서부터의 대체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자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어느 정도 그 충격기에 있었을 때, 아까도 미국 사례에서처럼 수익률이 낮은 구간들이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호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아주 좋았을 때 수익률보다는 좀 낮은 시점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길게 봤을 때 계속 어떤 7% 정도 수준의 네. 그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정도 수익률만 되어도 상당히 네. 높은 거 아닙니까? 자산이 누적되는 그런 속도나 네.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조금 그 투자 자산으로 장기 운용했을 때의 아이디어란 정도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7%라고 하게 되면은 자산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더 빠를 수 있는 네. 그런 높은 수준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퇴직연금은 그 규모가 또 큰 만큼 네네. 또 그런 복리 효과를 내는데 네네. 훨씬 더 네.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7% 수익률 좀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일본. 네. 일본은 이 디폴트 옵션 도입 영향이 어땠을까요?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연금에서 투자자산 운용 비중이 높은 나라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2018년도에 네. 도입을 법적으로 명확하긴 했지만 네.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적 예. 체계를 명확하고 난 이후에도 예. 개별 사업장별로 디폴트 옵션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을 도입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네, 매번 네. 실태 조사를 해보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보수적인 경향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한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8년 이후로 보게 되면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이 더 떨어진 거는 추세는 나오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해서 이런 자산 배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쉽게 감지가 되지는 않고요. 네, 거의 그냥 비슷하게 네, 흘러간 것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예, 느낌인 것 예. 같아요. 역시 그 같이 연결지어서 퇴직연금의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본이 한 2000년대 이후에 5년 평균 수익률 수준이 사실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2018년, 19년 네. 들어서 보게 되면은 19년도에 지금 저희가 추정해 놓은 바로는 2.4% 정도로 오히려 더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네. 여기 투자자산 위주로 운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나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도 호주나 이런 케이스처럼 아주 전반적인 분산이나 이런 것들, 재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활발하게 자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퇴직연금 운용에서 활발하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저희 수익률이 한 2%대 네. 2에서 3%가 안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은 수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외의 사례들이 어떤 좀 시사점을 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나 호주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직접 투자에서 이런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역시 자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글로벌 분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장기 투자 원칙을 적용해서 운용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효과를 발휘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자산 배분에 활용이 되는 주식형, 채권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자산군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가미가 된 그런 자산 배분형 상품이나 자산 배분형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단일 상품으로 구성한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알아서 그렇게 장기 투자 원칙에 맞는 자산 배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의 그런 낮은 수익률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측면들도 맞습니다. 있어서 개인이 봤을 땐 좀 혼란스러운 측면들이 있는데 아까 미국의 사례에서나 이런 것에서 봤듯이 단기적으로 그런 변화되는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경제 흐름에 맞춰서 그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체계로 운용을 하는 것이 긴 시각을 가지고 디폴트 옵션을 선택할 때 자산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재차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달 시행되는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 관련해서 먼저 이 제도를 시행을 했었던 미국, 호주, 일본 사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사점들 여러분께서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도 관련해서 앞으로 나올 내용들 그리고 또 어떤 상품들이 여러분이 퇴직연금 운용하는데 디폴트 옵션으로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